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소영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소영 변호사입니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아버지의 땅을 되찾고 싶어요. 논문을 쓴 건 저라고요. 이혼 안 하고 시댁 식구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망보험금 수령인 변경이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이죠.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입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뭔가요? 네,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유류분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류분 쉽게 설명하면 어떤 건가요? 유류분이란 상속대산 재산에서 상속인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남겨두는 제도를 말을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 피상속인에게는 재산 처분의 자유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권은 너무 무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특정 가족의 생활과 안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류분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사망하셨지만 사실상 생전에 다른 형제자매, 다른 상속인이나 또는 아니면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 유증하셨기 때문에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럴 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법에서 정해놓은 유류분 기준액을 아예 받지 못했거나 자신이 이제 받은 재산이 기준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유언으로 미리 재산 분배를 했어도 이 유류분 제도를 침해한 경우 그 분배에 대해서는 제한이 이뤄진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유류분 침해를 받은 자가 있으면 설령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어도 그리고 수증자보다 우선해서 유류분 부족액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민법 제 1116조에 따르면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라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 반환 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유류분 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구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전히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있다면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은 누가 되는 건가요? 네, 그 민법 제 1112조에 따르면 유류분권자는 그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속 개시 후에 일정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 포기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그런 상속 포기한 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상속 포기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다른 상속인 그리고 재산을 물려받을 것으로 유언이 지정되어 있는 수유자,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제3자입니다. 다만 상속 개시 전 증여를 받은 자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고 증여받은 것이라면 대표적으로 같은 상속인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상속 개시 전 1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무엇이고 또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까지 상세히 알려주셨는데요. 그 밖에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흔히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사 관련된 소송이다 보니까 그 관할이 가정법원인지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의 관할은 민사 관할이기 때문에 네. 일반 민사 재판에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따라서 일반 민사 사건으로 처분권주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한 만큼만 인용을 해주고 설령 증거관계상 청구 범위를 넘는 금액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청구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인용을 해주니까요. 네.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서 유류분 계산법을 알고 제대로 청구를 해야겠습니다. 또한 주의할 점이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를 당연히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되고 또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이제 그 10년 경과 전에 반드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서 소멸되기 때문에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는 반드시 소송을 통하지 않아도 내용 증명 등의 방식으로 즉 재판 외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 외로 유류분 반환을 요구한다면 끝없는 공방만 이렇게 있다가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당사자의 청구 금액에 대해서만 유류분액을 인정해주고 있는 만큼 그 유류분 계산법을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 유류분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그 유류분 계산법을 이제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유류분액 자체를 이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유류분액은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다가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을 곱해서 정해지는데요. 이 각 상속인들의 유류분율은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또 직계 존속은 3분의 1입니다. 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적극 재산, 즉 일반 이 상속대상 재산에다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 그러니까 이제 증여액 같은 특별재산액도 더하고 거기서 상속 채무액을 공제하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채무액을 공제해서 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을 산정한 다음에 여기에 각 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곱한 금액, 이것이 바로 유류분액입니다. 이때 이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고요.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유류분액을 계산한 결과 만약에 이제 망인의 상속재산은 없고 내가 받을 구체적 유류분액이 3천만 원이면 망인에게 생전 증여한 1천만 원을 증여받은 어떤 사실이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한 2천만 원이 되는데 이게 이 부족액이 뭐냐면 아까 계산한 유류분액에서 그 사람이 받은 특별 수익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제하고 다시 여기서 순산속분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미 재산 상속에서 배제됐거나 자신의 지분을 덜 받은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소송인 만큼 소송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보통 소송의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실무에서 하면 아무래도 이제 상속 관련된 분쟁이다 보니까 가족사도 많이 나오게 되고 네. 이 과정에서 소송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또 무엇보다도 이제 증여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시가 감정도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적어도 최소한 1년 이상은 소요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가 감정할 때 반드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만 감정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서 가액 반환이 명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가액은 사시심 변종시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상속 개시와 그 다음에 변종시 이 시가를 함께 감정을 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정을 2번이나 해야 되는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유의할 것이 필요하고요. 또 유류분 소송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랜 시간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가족 간 소송이 대부분인데 이제 이 중간에 아무래도 또 조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조정이나 화해로 이렇게 종료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해당 소송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점이 특별 수익이라고 알고 있는데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특별 수익 바로 이제 증여 재산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 이 증여 재산이 포함이 됩니다. 즉 계산상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 재산이 많을수록 구체적 유류분액은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예, 이때 상속인들이 받은 증여 재산을 바로 이 특별 수익이라고 칭하는데요. 소송의 양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받은 증여받은 특별 수익을 이것저것 끄집어내서 상대방이 받은 것이 많다 이렇게 통상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양을 위한 비용, 의례적 선물, 용돈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특별수익으로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근엄이 특별수익으로 모두 반드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독립을 위한 자금, 또 혼인을 위한 증여, 생계의 자본으로 받은 어떤 자본 같은 것들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손자의 유학비를 이제 할아버지가 부담하였을 때 이런 유학비 상당액 또 이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한데요. 법원에서는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제가 선대 이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산에 네. 넷째 작은아버지가 산소를 종종 산소가 많은 산인데 산은 조그만해요. 그런데 그 산을 작은아버지가 제일 어려서 그런 걸 잘 모르고 네. 그래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님 아버지가 79년도 70년 68년도 이렇게 6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네. 그러고 이제 어머니가 7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네.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희는 어려서 다 대전에 이제 뭐 밥벌이 하느라고 대전에 와서 살고 있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 산이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양도해간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네네.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사촌 동생 앞으로 또 명예가 넘어가고 그 금년에 그 당길 사촌 아들이 이제 명예가 당길 계약가 이제 사촌이 죽으니까 당길한테는 네네. 사이 이제 명예가 또 넘어가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보다 이제 제가 평생을 뭐 금촌이 뭐 산에 대한 또 산소 같은 관리를 제가 다 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번에도 제가 이제 산에 대나무가 그 위태적 산소 대나무가 막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거를 5일간 해서 정리를 했어요. 네. 대나무를 이제 포크레인 와서 이제 4일간 하고 제가 또 하루 가서 이제 산소 막 훼손된 것도 좀 가서 좀 잔디 같은 것도 심고 고치고 했는데 그날에 잔디 심고 하는 날 와가지고 이놈이 와서 누구 맘대로 산을 이렇게 포크레인 갖다 정비 갖다 대고서 이렇게 공사를 하냐. 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참 말을 안 했어요. 제가 뭐 쬐깐 놈하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 네. 여지껏 내가 또 관리해왔던 산이고 그래서 내가 너무
대나무가 많이 봉분이고 뭐고 그냥 다 점령을 해서 그걸 일단 정리를 하고 네가 다음에 또 나랑 만날 일이 있으면 상의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말했다가 너무 객심해가지고 제가 이제 수송을 하게 됐어요. 네. 명의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넘어간 건지 원인 좀 파악 좀 해보려고. 네. 그랬더니 법무사 사무실에 또 제가 또 아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상의를 했더니 네. 이건 원인 우유 소송을 하면 잘 찾을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분이.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소송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네. 그 소송을 제가 뭐 나이 먹은 사람이 돈도 없고 그래서 또 이제 거기 법무사님이 네. 소송 비용 뭐 자기가 서류 비용만 좀 받을 테니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소송 비용 일부 조금 드리고 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했는데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러기 전에 작년에 지난해 이제 그 금투하던 해에 사촌 동생하고 이제 거기 제가 이제 금투를 하는 날은 한 10명 가까이 사람이 와요. 사촌들하고 동생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그때 이제 얘기를 했었지 제가. 그 사촌 등기 이전했던 김용락 동생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날 여럿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가족면 자리를 그 사촌 동생이 이제 300평을 주기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네. 근데 뭐 제가 이제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녹음하고 뭐 그럴 것이기도 아니고 또 뭐 동생이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 알고 그런 이제 지나왔는데 올 4월달에 갑자기 동생이 교통사고로 다 두 내오가 다 하늘로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저하고는 모르는 일이니까 그런 걸 얘기하지 말라는 게요. 그날 저도 같이 거기 집에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네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 그냥 사촌들하고 앉아서 얘기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괘씸해가지고 여태껏 몇백 년 미루던 산을 갖다 저들 개인 앞에 해가지고 참 만약에 뭐 뭐란 말 나쁜 말로 뭐 팔아먹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상소도 또 그걸 또 지가 뭐 저들은 또 귀에 믿고 해가지고 산소에 대한 뭐 애착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이제 산소 다 파가라고 하고서 산을 팔아먹을 수 있는 일이고 있고 해서 네. 제가 그래서 그 가족면 해가지고서 거기 등기를 좀 내놓으면 산을 팔아먹어도 산소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주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너무 서운하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산소자리에 먼저 판사님하고 판결하는 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판사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저는 뭐 많이 허식한 것도 없고 산에 대한 산소짜리나 저는 받으면 그걸로 족하겠다고.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된 상황이신 거죠? 예, 그랬더니 네. 그 판사님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산소짜리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네. 네. 그냥 기각만 해가지고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래서 좀 또 그 산소짜리에 저는 좀 그걸 좀 받을 수 있으려나 하고 좀 그래서 전화를 한번 드려보는 거네요.
네,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산이 있으셨는데 돌아가신 예. 이후에 명의가 협의 없이 사촌에게 이전된 상황이시고 산 관리는 상담자분께서 하셨는데 아무래도 소유자가 아니다 보니 좀 트러블도 있으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소송까지 이어졌는데 그 원하시는 거는 가족 몇 자리 정도인데 그마저도 지금 협의가 잘 안 예. 되신 상황이신 거죠. 예. 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정소영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인 상담 받아볼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 정소영 변호사입니다. 예. 제가 이제 봤을 때 일단 그 소송 이미 진행하신 건 말인데요. 예. 예, 이게 이제 그 보존 등기 그 무효 및 그러니까 보존 등기 이제 무효 원인으로 해서 말소 청구랑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청구를 함께 하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예. 네, 예. 그 보존 등기를 원인 무효라고 해서 청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소명이 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돼서 사실상 이제 기각을 당하신 것 같은데요.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사안이 실무에서 사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특히 이렇게 선산 이런 예. 경우에 옛날 같은 경우에 보존 등기 할 때 그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증언을 해서 예. 이제 그 사실 실제로는 그분이 실제 소유자가 아닌데 그냥 소유 등 그 보존 등기를 이렇게 잘못 경료되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 예. 보존 등기를 깨기 위해서는 이 예. 지금 이제 등기가 어쨌든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깨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증거를 잘 정리해서 반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저희 사안도 지금 71년도에 어머니 사망하시면서 그때 보존 등기 되신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니까 벌써 지금 시간이 거의 뭐 한 5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50년 넘게 지났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소명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실무에서 이제 이런 소를 제기했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부담도 많고 또 그래서 아마 이제 패소를 하시게 된 것 같은데 또 그게 또 많이 억울하실 수밖에 없는 사안이세요. 네. 예. 그리고 판사님께서도 지금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중간에 그럼 혹시 화해 권고 결정이나 뭐 그런 것들이 내려진 사실이 있을까요? 아니면 조정 같은 거 회부가 되셨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아, 안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예. 사안은 이제 원래는 화해 권고 결정이나 아니면 조정이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일부 그 이제 특히 조정 같은 거 하면 아무래도 이제 가족끼리니까 당질이라고 해도 먼 이제 가족이라고 해도 어쨌든 이제 어떤 그 혈연 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해결이 어쨌든 안 됐고 이게 기각이 예. 돼서 과거 그 작은아버지가 보존 등기 하신 게 적법한 등기로 인정이 된 거고 그 이후에 지금 상속으로 계속 넘어간 것들 이거는 이제 상속은 이제 한 가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상속에 의한 경우에는 이제 민법 제 187조에 의한 물권 변동인데요. 이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이 가능해서 적법하게 다 지금 소유권이 그냥 이렇게 이어진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됐던 보존 등기를 이 원인 무효로 깨지 못한 이상 그 이후에 지금 상속된 거는 적법하게 다 사실상 소유를 하고 있는 거라서 또 더구나 이번에 이제 기각 판결 받으시면서 사실은 이제 그 당질분의 소유권 자체는 인정이 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럼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법 이제 물권상 이제 지상권이랑 거의 유사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안 같은 경우 선산이잖아요. 특히나 그리고 선산이시고 과거에 지금 이 선산 안에 아버지랑 또 그 어머니 묘자리 같은 것들이 이미 지금 조성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아, 맞아요. 그 육대주 산수부터 네. 산수가 육대주부터 해서 거진 18분이 돼요. 네, 네. 산소가. 네. 그 산소가 이렇게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네. 너무 이제 산소 조그만에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금축 같은 거 하든지 뭐 할 적에 나무 같은 거 뭐 침범하고 하면 이제 그런 거 개고 해야 되는데 할 적에 이제 네. 그걸 제가 관리하고 그 사촌이 관리할 네. 때까지도 그런 말 한마디 안 듣고 제가 다 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당길놈이 지 앞에 등기가 넘어오니까 이제 지 사유재산이 돼 있으니까 그걸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선산에 큰 산수들이 대나무 같은 게 와서 있으면 그걸 캐내고 해서 분묘를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제가 이제 화가 났지 뭐 이번에.
아, 네. 그 관리를 하시는데 그걸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화가 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분묘기지권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그 이제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아버지나 어머니 몇 자리 정도는 관리를 일정 부분 하실 수는 있긴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정황상 물론 자세한 거는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분묘기지권은 인정이 되실 것 같고 이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나 아버지 묘 정도는 당연히 이걸 이제 지킬 수 있는 사안이시긴 한데요. 다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이 선산의 소유권은 당지분한테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인 거지 이 땅에 대해서 지료 그러니까 이 땅을 지금 분묘기지권을 통해서 분묘로 사용하고 있는 이거에 따른 그 사용료를 이 당지분한테 내는 것이 맞거든요. 예, 이제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 당지분이 사실 지료를 청구하면은 줄 수밖에 없긴 한데요. 예, 그럼 막 수십 년치가 한 번에 청구가 되냐라고 하면 또 그건 그렇지가 않은 게 만약에 이 당질분이랑 이 지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시면 통상 이게 1년 이내에 지급을 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걸리기 때문에 3년치에 대해서만 만약에 계속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3년치만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당지분이 돈을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토상 이 당지분이 이제 지급명령 청구나 해갖고 소가 들어오면은 이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다시 10년이라서 또 10년치 정도만 청구가 될 건데요. 이런 선산의 지료가 통상 저희가 실무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금액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또 청구를 안 할 수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가족이다 보니까 예, 그냥 청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분묘기지권 있으니까 이 부모님 묘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예, 그냥 계속 관리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당지분이랑 아무래도 지금 소가 오갔기 때문에 좀 사이가 약간 껄끄러우실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얘기해서 지금 협의하시는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가족 몇 자리 정도만 딱 그 소유권을 가져오면 그게 가장 좋긴 한데 지금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쉽진 않거든요. 일단 보존 등기 말소 그 소송은 이미 안 되신 거고 이제 이 사촌 동생분이 원래 살아계셨을 때 일부 이 몇 자리를 뭐 주겠다, 증여하겠다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하셨어요. 그쵸? 이거 관련해서 혹시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이거 재판하면서도 거기 이제 사촌 동생들이 이제 한 6, 7명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증명 확인서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사촌 동생을 뭐 얘기했더니 그 이제 셋째 집이 이제 사촌 동생이 제일 많은 집이라 그 이제 그 큰 동생한테 얘기를 했더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형제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형님 그게 좀 안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왔어요. 안 되겠다고 저들이 상의해보는 결과 괜히 또 집안 싸움 날 것 같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너들이 그렇게 보험 살고 계신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어떻게 동생들한테 뭐 그걸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또 그런 거 했다가 강압적으로 했다가 또 말썽이 생기면 나도 그렇게는 하기 싫은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해라. 나는 어차피 이제 안 되고 내가 싸움 난 사람이니까 나는 지금 그러면 나는 아버지 산소, 어머니 산소를 그럼 내가 어디로 딴 데로 옮기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만 하고 말았어요. 서울에서는.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감정이 많이 좀 안 좋으셔서 내가 산소를 다른 데 옮기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것 같은데 예, 뭐 굳이 옮기실 필요는 사실 없는 사안이고요. 예, 말씀드렸듯이. 아니요. 그게 왜 그랬었냐면 제가 이제 2015년도 그때 메리스 것이 왔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유행병이. 이 메리스 병이 왔을 때 대전 충대병원에서 저 식구가 이제 그 심근경색증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수술을 해주려고 거기 한번 알아보라고 했더니
식구가 그때 거기 병원에 가서 충대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검사하려고 입원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퇴원을 안 하고 아니 병원에서 확인이 안 나왔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럼 충대병원에서 있지 말고 건현대병원으로 와. 건현대병원이 훨씬 시설도 좋고 한데 건현대병원으로 가라니까 충대병원으로 가느냐 했더니 거기가 한 몇십 년을 거기 댕기던디라 그래서 거기 댕기던 네가 더 잘할 것 같더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그때 이제 안양 밑에 거기 거기가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이제 보니까 2주째 됐는데 아직도 퇴원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여타 그런 경험들 때문에 어떤 소송이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걸 되게 꺼리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제 식구가 갑자기 그냥 가버렸어요, 세상을. 네네. 지금 좀 저희가 시간 관계가 약간 있어가지고요. 예, 네, 제가 그래서 좀 핵심되는 것 좀 도움되실 거 말씀드리면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저희는 분묘기지권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분묘로서 계속 사용을 하실 수는 있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상 치료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긴 하지만 이거는 그 당지분이랑 어차피 협의가 돼야 되는 사안이라서 현 시점에서 굳이 몇 자리를 옮기거나 이럴 필요는 없으시고 또 가족묘를 추가적으로 거기에 그냥 이렇게 묘를 설치를 하시면 이제 만약 거기에 당질분이 어떤 제지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저희가 사실상 승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한 걸로 인정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마치 취득시효처럼 이제 계속 20년간 이제 점유를 하게 되면 다시 또 분묘기지권이 가사 초반에 승낙을 안 받았어도 결국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현 시점에 이렇게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 당질분이 어떻게 말을 나오시냐에 따라서 이렇게 협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료를 내야 될 수도 있다. 이 부분만 좀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참 어저께 전화를 좀 어떻게 드렸더니 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하는 방법은 없나요? 네.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실무에서 보면은 그 당지분이랑 직접 합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지금 저하고는 그놈하고는 완전히 거의 틀어져가지고. 네, 지금 그게 문제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소송이 한번 오가면은 당사자 사이에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상하기 때문에 합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일단 지금 당장 어차피 사촌분께서 그러니까 당질분께서 어떤 이렇게 행동을 하진 또 할 수가 없어요. 지료 청구하는 거 말고 별다르게 다른 뭔가 어떤 제지가 또 오는 건 아니라서 일단은 이대로 지내보시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합의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힘드시면은 직접 하시는 게 힘들면은 이게 대리인을 통해서 합의를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셔서 합의를 하시는 걸로 방향을 이끄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그동안 심적으로 고통이 크셨을지, 그러니까 많이 좀 억울하신 점 많을 텐데 변호사님 조언해 주신 대로 분묘기지권 일단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대학원에서 심리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저는 최근 3년 동안 대학 내 연구기관에서 논문 3편을 썼습니다. 1년에 한 편씩 수십 번의 실험을 거쳐 공들여 완성한 논문들이고 하나는 전문지에 게재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지도 교수님이 제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를 실험한 거라 제 이름이 제1저자에 올라가야 하는데도 지도 교수님 결정으로 인해 전 제2저자로 올려놨습니다. 이건 논문에서 그만큼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데 제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투자했지만 그 시간과 노력을 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너무 허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실험한 데이터를 교수님의 논문에 제 것이라는 출처 표기 없이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고 이 논문으로 교수님은 대학원에서 연구비를 더 받기도 했습니다. 전 일단 학내에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지만 가능하면 법적으로도 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논문 표절, 또 저자 이름을 빼앗는 일 등은 학계에서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문제들 같습니다. 그만큼 비일비재한 건데 관련 소송도 많이 경험하셨죠? 이게 이제 논문 표절이나 아니면 실제로는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면서 공동 저자로 기재가 등재되는 네네. 이런 사례가 학계에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맞아요. 하지만 실무에서 이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네. 그 이후에 있을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상담자님이 주도적으로 쓴 논문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도 교수가 상담자님을 제2저자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그럼 물을 수는 있을까요? 네, 그 저작권법은 이제 인간의 사상 그리고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또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논문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다만 사안과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 하더라도 교수의 일부 기여가 있다면 저작권법상 상담자의 단독 저작물로 이제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계에서는 연구에서 이제 제1저자인가 제2저자인가 하는 것이 기여도를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돼서 중요하지만 상담자의 논문이 단독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2저자로 기재된 그 사안만으로는 사실상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너무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그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이 소유한 및 이제 점유하는 재물에 대해서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재물을 취득한 경우 성립을 하는데요.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 판례에서 정보는 재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문과 실험 데이터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와 관련해서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또 상담자님의 실험 데이터를 교수가 출처 표기도 없이 본인의 논문에 사용한 부분은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 상담자의 실험 데이터가 그 단순히 자료를 수집한 걸 넘어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서 창작물로 인정이 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에 의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네. 만약 지도 교수가 한 발 더 나아가서 해당 논문의 저자를 지도 교수 단독으로 해서 발표했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약에 지도 교수가 해당 논문의 저자를 지도 교수 단독으로 해서 발표를 했다면 이건 지도 교수가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저작물로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성명 표시권 침해한 것으로 인정이 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 좀 사실 입증의 문제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이미 논문이 게재된 후라서 또 증거를 수집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런 경우에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증거 수집이 쉽지 않겠지만 이 상담자님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연구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또 실험한 결과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노트나 문자, 녹취, 네. 영상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반드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지도 교수가 상담자님의 논문을 이용해서 연구비를 받고 또 승진에 활용했다면 지도 교수의 행위로 학교의 업무가 공정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네, 그 다른 사람의 논문 혹은 이거를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건데 이렇게 허위로 작성해서 학술지에 제출하거나 발표해서 또 논문 연구 실적을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시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충분히 성립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상심이 너무 크실 것 같습니다.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 흔히 이제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대학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이제 징계하거나 여러 가지 조사하는 위원회가 있고, 지금 상담자님께서 이런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이 위원회에서 좀 이 대학 교수의 문제점을 이제 징계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잘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그 결과가 유리하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잘 수집해서 위원회에서 주장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정말 관행처럼 여겨져온 학계의 악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결혼 6년 차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릴 때 돌아가셨고 시아버님이 시동생들과 살고 계세요. 집안에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살림은 대부분 시고모님이 하십니다. 아버님은 사업을 하느라 남편 어릴 때부터 바빴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도 시고모님이 키웠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집안의 대소사를 시고모님이 도맡아 하시고 있습니다. 온순한 성격의 아버님, 남편과 반대로 시고모님은 성격이 괄괄하세요. 낯가림 심하고 조용한 성격의 제가 결혼 후 가장 적응이 어려웠던 점이 시고모님의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소리 지르거나 윽박 지르는 일이 잦아졌어요. 아버님 생신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저에게 전화해서 아버님 생신상은 며느리가 차려야 한다며 준비해야 할 메뉴를 읊어주세요. 생신날 시댁에서 제가 요리하고 있으면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저에게 폭언도 서슴지 않았고 아버님이나 남편에게 저에 대해 험담을 했어요. 고모님의 폭언 때문에 시동생들 앞에서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문에 명절이나 시댁 식구들 생일 등이 다가오면 저는 긴장이 됐고 이런저런 걱정에 불면증도 생겼어요.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기도 했습니다. 어버이날에 본인 안 챙겼다며 저에게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혼을 내고 본인 자녀인 남편의 사촌동생 결혼 때에도 가전을 선물하라는 등 대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결혼할 때 선물 드린 이불이 저렴한 거라며 아직도 트집을 잡고 계세요. 툭하면 메시지 보내서 이것저것 시키고 급기와 아버님과 제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 고모님과 멀리하고 싶다고 하면 우물쭈물해요. 스트레스가 쌓인 저는 둘째를 임신했다가 유산하기도 했어요. 물론 그게 시고모님 때문이라고 단언할 순 없지만 기다렸던 아기를 유산하게 되니 시댁에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시고모님 때문에 남편과 이혼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요. 한편으로는 시고모님 때문에 내가 이혼녀가 돼야 하나, 아이까지 있는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시고모님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는데요. 이혼 없이 시댁 식구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저에게 했던 폭언 담긴 메시지들은 증거로 갖고 있고 남편을 설득하면 진술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위자료 금액은 제가 제시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참 많이 힘드신 상황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연을 보면 시고모님이 거의 시어머니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직계 가족이 아닌 시댁 친척 등과의 갈등으로 혼인이 파탄나는 경우도 많은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배우자나 이런 직계가족보다는 시댁이나 또는 그런 친척과의 갈등으로 혼인이 파탄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이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한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고모님의 행위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한데 특히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능한지 묻고 계세요. 네. 이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이혼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 같은 경우 시고모님의 행위로 인해서 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입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고모님 때문에 유산했다 이 부분을 만약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문자 메시지나 남편의 진술 등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밖에 어떤 게 또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 사안에서 시고모님의 불법행위, 뭐 폭언이나 이간질,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면 어느 것인지 좋은데요. 네. 문자 메시지, 남편의 진술, 그 외에 만약 녹음이 있다면 녹음 파일, 녹취록 또는 시고모님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상담자님이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이런 것들이 좋은 증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위자료라는 기준이 좀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 위자료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이 위자료 산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사안 같은 경우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재판본의 재량에 의해서 다만 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질병으로 1년간 요양원 생활을 하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요.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실 때 어머니의 보험 증권을 들여다보다가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이모로 돼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당연히 저로 돼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오래전 보험을 가입할 때 이모의 친구분을 통해 가입했는데 그 에피가 수령인을 이모로 한 것 같아요. 때문에 수령인을 저로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어머니 상태가 악화됐고 결국 변경을 못하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장례식 때 이모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수령인이 자신인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례식 치르고 며칠 뒤 이모님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으세요. 연락을 계속 피하더군요. 이대로라면 이모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것 같은데 이모가 저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할까요? 어머니 생전에 수령인 변경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내세운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보험사 측에서는 이 사망보험금을 이모님에게 지급하게 되는 거죠. 네. 만약 지금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이모로 지정되어 있고 또 수익자 변경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 지급 사유, 즉 어머니 사망이 발생했다면 보험사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이모님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네. 생전에 수령인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한 상황에서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사실 변경 시도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건 그렇지가 않은 게 이제 어머니가 생전에 변경 시도한 것은 보험 수익자 변경이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 형성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험자, 즉 보험회사나 수익자인 이모에게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이게 그 효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험자 수익자 변경의 효과도 다행히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대항이 불가능할 뿐입니다. 네. 그럼 어머님께서 수령인 변경을 시도하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소송 제기가 가능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수령인을 변경하고자 했다는 이 사실을 근거로 수익자가 변경됐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어떤 증거들을 제시해야 될까요? 네,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증거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께서 이 수익자를 변경하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취, 영상 어느 증거든 이 어머니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만약 이모님이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담자님의 승소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까요? 네, 이 상담자께서 어머니가 이 수령인을 상담자로 변경을 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입증하기만 하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상담자님이 승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모님이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좀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혹시 소송 제기를 할 때 시효 기간도 있을까요? 네, 그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 사망 시로부터 즉 보험 사고가 발생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기 때문에 어머니 사망 시점부터 3년 내에 청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소송 전에 보험사를 통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또 어머니께서 수령인 변경을 시도하려 했다는 점을 알리면 보험사 규정에 따라서 가입자 사망 후에도 수령인 변경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사안 같은 경우 보험 약관을 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지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보험 약관에 통상 이런 약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 계약자, 즉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 그 승계인, 이 승계인이 지금 사안 같은 경우 상담자님 같은 상속인이 여기 포함이 되거든요. 이 승계인이 보험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 승계인이 보험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약관이 있다면 지금 상담자님께서 상속인으로서, 즉 승계인으로서 보험 수익자를 본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모분이 연락을 피하고 계시잖아요. 자신의 것이다, 이 사망보험금이 그렇게 주장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지금 이런 사안이 생각보다 실무에서 은근히 있는데요. 네. 지금 이모님께서는 자신이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와 삼아서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다만 이 어머니께서 생전에 보험 수익자를 이게 변경하려고 했다.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 그 자체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별도로 보험회사 통지나 아니면 어떤 다른 서면이나 작성된 것이 없더라도 이 어머님 의사만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으면 사실상 수익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 지금 상담자님께서는 본인으로 수령자가 변경됐다는 걸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구비 서류를 토대로 보험회사에 곧바로 이거를 이제 그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때는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따님 분으로 아셨는데 이모의 친구분을 통해 가입을 하다 보니 그 이모로 그 수익자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아마 이런 일이 또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네.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제 보험 계약자가 확인을 제대로 안 했더니 수익자가 생각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계약이 된 건데 네. 애시당초는 처음부터 사실상 수익자가 잘못 지정된 것이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정소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